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네,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는 상담 심리에 대한 건데요. 어,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혹은 심리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자기 탐색을 목적으로 상담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법으로 안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 심리학을 상담에 적용해서 어떻게 내담자들에게 접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 심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상담을 받아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 이것을 이론으로 접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담 심리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가 살면서 겪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장애들을 극복하고 삶의 문제에 적응하도록 돕거나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즉 개인이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적용하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돕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생겨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체계적인 상호작용이 생겨나는데요. 상담 심리라고 하는 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상담 심리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치료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신분석적 관점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뭐 인간중심적 관점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상담 심리 이론을 가지고 내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자와 내담자가 서로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정신분석적 상담 심리 이론을 적용하는 상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내담자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내담자는 이 사람이 삶의 문제에서 초기 3년 혹은 5년 동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이 삶의 전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미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치료자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특별한 관계가 생겨나고요. 뭐 예를 들면 행동주의적인 이론 관점을 갖고 있는 치료자가 있다. 그렇다고 할 때는 그 치료자는 좀 수직적인 구조에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생겨나겠죠. 또 인간중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라봐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심리학적 원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상담 심리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 또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어왔느냐 그것이 즉 학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동기 또 그 사람이 느끼는 삶의 감정과 같은 영역에서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들어갈지 이론과 연구들을 기초해서 바라봐요. 따라서 상담 심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들은 내담자의 사고와 느낌과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상담 심리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는 내담자의 사고, 즉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죠. 사람은 언제 상담을 받고자 할까요? 여러분들이 나 진짜 이럴 때 정말 어려워." 하는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나는 취약해 있다.'라고 느끼고 '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럴 때 상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장애를 겪고 있거나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적응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다.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떤 꼭 장애가 있고 진단을 받아야만 상담 심리를 받는 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뭐 심리적인 적응,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또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상담 심리가 이루어져요. 저한테 이제 오는 내담자들도 뭐 "저 사람 정말 잘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담 심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상담 심리라고 하는 건 내담자가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고 느끼는 때인데요. 즉 취약하다고 느끼는 때인데, 이 고통에 대한 심리적인 지각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이 이거는 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문제로 지각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 지각하는 그 장애가, 그 고통이 다른 것보다 더 클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시간을 빼야 되고 일정한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보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감정 등이 크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내고 상담에 오게 되는 거죠. 상담 심리의 인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인제 중세 시대의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이런 심리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때는 장애라고 표현되겠죠. 지금은 다양한 문제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상담에 오지만, 이제 그때는 '저 사람 뭔가 정상이 아니다. 이거 사회에서 저 사람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심리적인 장애가 큰 사람들,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도원 같은 데다가 이 안에 수용소를 마련해 놓고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환청이 들린다거나 망상이 있다거나 타인을 위협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귀신에 쓰였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귀신에 쓰였다. 뭔가 저 사람은 어떤 신의 어떤 잘못된 결과물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몰아내야 되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정신 장애를 연구하거나 치료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없애야 된다는 걸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퇴마의식을 치른다거나 아니면 사형을 치른다거나 감옥에 가두는 방식 등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호소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 그 군인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군인들이 어떤 집단적인 증상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950 년대 중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립이나 자치구, 제한군인협회 또는 사설기관에서, 그 정신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제 지역 사회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정신병원의 기능은 수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때 인제 제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는 이 제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많은 치료들, 뭐 정신분석적인 치료, 인본주의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인제 폭발적으로 생겨나기는 더 옛날에 생겨났지만 치료가 되고, 뭐 근거 기반 치료라든지 과학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1950 년대 후반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하지만 환자 수가 이렇게 많아졌고 치료자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자들과 또 부족한 지원들로 인해서 거의 환자들이 거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이때는 이제 집단 치료라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돼요. 지금도 역시나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 한 명당 5 분, 10분, 거의 의사가 보는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치료사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 이때는 인제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주말 동안에 수백 명의 환자를 담당했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1960 년대 이래로 이렇게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있는 뭐 이제
지역사회에도 병원이 있으니까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그 재활 치료소, 뭐 기관, 뭐 사회복지기관 뭐 이런 곳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런 이제 만성적인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재활적인 목적으로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뭐 지역사회복지기관, 뭐 정신사회복지기관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아니면 그룹홈, 또 간호사가 상주하는 지역사회 그 어떤 거주 그 시설 이런 곳에서 그 정신장애인들이 살아가고 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심리적인 장애로 인해서 상담 심리에 오게 된다. 이건 꼭 진단을 받은 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상담 심리에 오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보여지게 있는 거는 이제 노출 치료인 거죠. 거미공포증이 있는 여성에게 노출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사진으로 나왔어요. 이제 어떠한 심리 치료, 어떤 상담 심리 방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그 상담 심리의 기본은 정신 분석이에요. 정신 분석이 가장 오래되었고 그 여러 가지 상담 심리 이론가들이 다 정신 분석 그 프로이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랬다가 프로이드가 행하는 이런 어떤 너무 그 영화들이 심리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인 그 역동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불만을 가지고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현대에 있는 심리 치료의 가장 근간은 정신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론가들이 다 거의 다 프로이드의 제자였고 제자의 제자의 제자였고 또한 정신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치료를 가기 때문에 정신 분석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 치료의 세팅들은 정신분석의 세팅을 가져가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변형해서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막 그때처럼 막 일주일에 4번, 5번씩 상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과거에 별다른 치료가 없었을 때는 정신분석으로 사람을 치료할 때 일주일에 4번, 5번씩 왔어요. 그래서 상담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 1시간에서 5시간이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5시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분석가한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요. 즉 굉장히 부자들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이드가 했던 많은 치료들은 여러 임상 사례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소수의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갔던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카우치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죠. 네, 분석가는 뒤에 있고 앞에 이렇게 굉장히 넓고 거의 침대처럼 생긴 카우치에 내담자가 누워 있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이제 분석가가 질문을 하면 내담자는 그냥 떠오른 대로 대답을 하죠. 왜 이렇게 이런 세팅을 했을까요? 어 왜냐하면 무의식을 탐구했기 때문이에요.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내담자가 이렇게 카우치에 누워서 떠오르게 되는 자유연상적인 그 문제들을 무의식적으로 쭉 내뱉을 때 거기에 가장 핵심이 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겪는 삶의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인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담자의 말과 행동, 즉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말과 행동들에 내담자의 어떤 신경증적인 증상이 표현된다라고 했고 이제 초기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치료 관계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전의를 형성하는 거죠. 이제 전의라고 하는 건 내담자가 살면서 초기 관계에서 양육자와 이루어졌던 어떤 중요한 그런 관계적인 특성인 거예요. 엄마 혹은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뭐 유모 이런 식으로 내담자가 양육 과정에서
중요한 양육자한테 느꼈던 감정들을 투사하는 것, 이것을 전이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엄마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담자를 자꾸 상담자한테 왜 저를 보살피지 않죠? 저한테 왜 관심을 갖지 않죠? 이런 식으로 나의 그 양육자한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한테 그대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가 그 양육자한테 느꼈던, 과거 중요한 대상에게 느꼈던 어떤 애정이나 욕망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었던 기대감이나 그 사람한테 느꼈던 적개심 등을 상담자한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분석은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전이 과정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관계에서 해소하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전의를 형성하고 이 내담자가 보이는 상담자에 대한 감정을 주목해서 상담자는 그걸 포커스로 여겨서 분석의 주제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겪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직한 관계가 됐을 때는 네가 느끼는 이런 감정은 네가 양육자한테 느꼈던 감정이야. 너 혹시 엄마나 아빠한테 이런 적개심이나 공격심을 가지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분석의 말미에는 이 내담자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해석해 주면서 그걸 수용해 주고 너 그럴 수 있을 만해. 너의 삶의 과정에는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어. 라고 하면서 내담자가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은 스스로 알게끔 해요. 내가 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이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삶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구나 해서 스스로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담자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는 이제 앞에 되어 있는데 보통 뒤에 카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우치에 누워서 자유 연상을 하면 상담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자유 연상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의식까지 올라올 때까지 분석을 하는 거죠. 특히 그 중요한 분석의 주제로 달았던 게 또 꿈이에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건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죠. 이제 주요 방어 기제를 보게 되면 이건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만 하세요.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주로 어떤 방어 기제를 썼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몇 개만 살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이 과거 이제 중요한 대상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현재 다른 대상한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이제 이거는 삶에서 꼭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또 중요한 어떤 대상한테 내 그 엄마와 아빠 혹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전이시킬 수 있어요. 뭐 교수님, 뭐 선생님, 아니면 뭐 내가 알바하는 곳의 사장님 이런 식으로 중요한 대상한테 느꼈던 감정을 또 지금 내가 삶에서 또 중요한 대상에게 전이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투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이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낀다라고 하고 막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어 근데 퇴행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내가 뭐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제 어린아이처럼 군다든지 이런 것들이 퇴행이라고 하는 방어기제로 나오게 돼요. 이건 한번 읽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적인 심리치료법은 내담자 중심 심리치료라고 하는데 칼 로저스가 창시를 했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어떤 상담 기법보다는 상담자의 태도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 치료에서는 치료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치성, 또 공감적 이해와 경청,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게 이제 치료사가 가져야 될 태도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일치성 같은 경우에는 진실성, 진솔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있는 그대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태도를 내담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아까 이제 앞에서 프로이드는 양육자한테 느꼈던 감정을 분석가한테 전이한다고 하잖아요. 초기 관계에서는 이거를 굳이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치료에서는 지금 내 안에서는 당신이 나에게 어떤 공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저 안에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요.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지금 내 안에선 이렇게 경험이 돼요. 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나 인본주의적, 그러니까 인간중심 상담 심리에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내담자한테 전달하죠. 그럼 내담자는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상담자의 태도를 통해서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중심, 내담자 중심 상담 심리에서는 일치성이라고 한다. 지금 상담사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대로를 개방하는 것, 또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진솔성이다, 일치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치료에서는 공감적 이해와 경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마치 내담자가 느끼듯이 내담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상담자가 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이해한다. 맞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담자가 깊이 있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담사가 그 사람 이야기하는 그대로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경청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어떤 가치 평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상담사가 아무리 내담자를 도와주고 싶더라도 당신의 그 행동은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당신의 삶이 좋아질 수 없어요.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내담자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런 호소를 했을 때는 정말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다. 어떻게 보면 공감적 이해와 경청에 기반해서 내담자를 어떤 한 인간으로서 무조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게슈탈트, 펄스도 역시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고 로저스도 프로이드의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에는 정신분석적인 걸 깔고 가고 이제 펄스, 게슈탈트의 치료자인데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예요. 그래서 게슈탈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 형상, 형태, 모습 이런 뜻이 있는데 부분들이 합쳐져서 전체를 형성하는데 그 부분들이 합쳐서 전체가 됐을 때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정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내담자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의미 있는 부분은 쭉 정경으로 떠오르고 의미가 없는 부분들은 배경으로 물러나는 것. 이거를 정경과 배경이라고 하는데 내담자가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그런 건 지금 이 내담자가 현실에 접촉돼서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들이 정경으로 쭉 떠오르는 걸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라고 해요. 이건 건강한 내담자가 갖고 있는 현상인 거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됐을 때 게슈탈트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데 게슈탈트에서 무엇을 다루냐? 미해결 과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는 이 문제가 정경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좀 부수적인 것들이 정경으로 자꾸 떠올라서 내담자가 현실한테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해결 과제인 거죠. 그래서 미해결 과제는 내담자가 어떤 게슈탈트를 형성을 했지만 이 상황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게슈탈트 형성 자체가 방해받는 거죠. 그래서 완결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해결 과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점심시간에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중요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들의 친구랑 싸운 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자꾸 그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친구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의 중요한 과제들을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담자 삶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미해결 과제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 즉, 역시나 게슈탈트에서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 있을 때마다 자꾸 이게 미해결 과제로 떠오르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관점이 게슈탈트예요. 게슈탈트 상담 심리예요.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가 많아질수록 유기체는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관점이 게슈탈트 상담 심리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 심리에서는 이 알아차림과 접촉주기 단계가 있는데 그 보시게 되면 뭔가 쭉 어떤 그 전에 중요한 것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상태. 그래서 지금 다 뭔가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2단계 감각 단계에 가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꼬르륵 꼬르륵. 그러면서 이제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욕구나 감정들이 신체 감각의 형태로 이렇게 쭉 떠오르게 되는 거죠. 감각적인 형태로. 그러면서 인제 이 유기체가 알아차리는 거죠.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라면서 '아 지금 내가 되게 배가 고프네. 내가 지금 힘이 드네. 좀 피곤하네.'라고 하면서 이 감각적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 욕구로 인해서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구나.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집중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 이 감각적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알아차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이 이 제3 단계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배가 고프네. 아 그래서 피곤했네. 내가 힘이 없었네.'라고 하는 것들이 정경으로 떠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막 동원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이제 배가 고프다는 욕구가 알아차려졌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도저히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소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먹을까? 뭘 시킬까? 가서 뭐 주방에 가서 뭘 만들까?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막 새로운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죠.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에너지를 동원하는 단계를 제4 단계. 그래서 알아차림 단계에서 이렇게 배경에서 쭉 물러나 있던 것들이 감각되고 알아차려지고 이 에너지 동원을 하게 되고 드디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에서 쭉 가장 피크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환경과 접촉해서 인제 에너지 동원 단계에서는 '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요리를 해야 되겠다. 뭐 배민에 뭘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에서는 이제 막 요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직접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감각 단계 인제 알아차림 단계에서는 나의 인제 감정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을 '뭔가 해야 되겠다.' 에너지 동원 단계에서는 인지를 끌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게 제5 단계예요. 그래서 드디어 환경과 접촉을 하게 됐다는 건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로 가려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5 단계 가장 중요한 거를 행동 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환경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5 단계에서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배가 고팠으니까 음식을 해서 막 먹었어요. 그게 바로 접촉이 된 거죠. 그래서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드디어 나의 배고픔이 해소가 되고 이 앞 단계에 이런 복잡한 유기체가 겪는 과정들이 쭉 나의 욕구를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막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소된 게슈탈트는 쭉 이제 배경으로 물러나면서 원래 아까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인제 이 공부라는 것들이 다시 정경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는 이런 게슈탈트가 형성되는 것, 어떤 것이 나한테 미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차리고 에너지를 동원하고 행동을 옮기고 환경과 접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게슈탈트가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게 되면 이게 인제 또다시 쭉 물러나서 배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인제 1 단계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물러나게 돼요. 어.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 인제 상담 심리 치료 이론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정신분석적 상담 심리, 또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심리, 또 게슈탈트
그 펄스의 게스탈트 상담 심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정신 분석이고, 정신 분석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상담 심리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그를 대하는 치료자의 태도,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게슈탈트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중요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이제 기말고사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차 시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